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평생 교육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 배워두면 중장년층이 이제 중장년층 되면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장년층에서 다시 배우면 늙어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늙어서 배우면 죽을 때까지 그 배움을 가져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평생교육사 관련된 취업 정보와 자격증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격증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김영경 교수님, 또 취업 전략 도움 말씀 주실 서유선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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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경입니다. 평생교육사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 자격, 국가 자격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자격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유선입니다. 평생교육사는 자격증 취득 목적에 따라 진로 영역이 세분화되는 직업입니다. 취업 영역과 취업 방법에 대해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격증과 취업 이야기 살펴보기 전에 먼저 평생교육사 직업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많은 분들이 사실 평생교육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평생교육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 평생교육 어떤 건가요? 네, 평생교육은 학자별로 기간별로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보통은 개인이 출생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계속적인 평생학습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인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서 자아실현과 사회발전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월요일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평생교육 종류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수님? 네, 평생교육 육진 분류표에 따르면 6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초 문해교육인데요. 언어적인 기초,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활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글 교실, 그리고 한글 노래 교실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겠고요. 네네. 두 번째는 학력 보완 교육인데요. 학력을 보완하고 학력을 인정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에 이르기까지 네네. 학력을 보완하는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네. 쉽게 생각하면 검정고시 준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업 능력 교육인데요. 네. 직업을 준비를 하고 직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네네. 직업 준비반, 그리고 자격증 인증반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번째는 문화예술 교육인데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미술이나 음악이나 스포츠, 네. 예,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네.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없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문교양교육인데요. 인문학적인 소양을 개발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현대인의 어떤 건강한 삶,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 뿐만 아니라 역사나 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네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민참여교육인데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을 하고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나 시민 리더십 교육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문해교육, 직업능력교육 네. 이런 거 문화예술 교육까지는 사실 많이 이제 접해보기도 하고 보기도 네. 많이 봤는데 시민참여교육도 있고 학력을 보완할 수도 있고 정말 네. 평생교육의 범위가 다양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이 많은 기획과 내용과 운영과 평가와 분석을 이제 평생교육사라는 이 직업 브랜드를 가진 분들이 다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의미로 또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업무를 담당을 하는 건가요? 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을 기획개발, 진행, 평가, 교사하는 현장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학습자들의 학습 요구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 평가, 그리고 상담,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네네.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기획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사 업무 자체가 유계적으로 세월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그 경력자인 경우에는 평생교육의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비전을 제시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실무진의 경우에는 좀 더 작은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평생교육사가 다양한 역할을 다중 역할을 해야 되고요. 기관이 좀 큰 경우에는 업무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정말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지금 뭐 흔히 직무 분석을 해보면 정말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규모가 정말 좀 큰 데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아레날이 정해져서 그 업무를 좀 규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정말 1인 멀티 그쵸. 일을 다 수행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팀장님 그러면 현장에서 평생교육사분들의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대체적으로는 사업장 부설 문화센터는 여성이 90%,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80%, 그리고 대학 원격 형태나 시민사회단체, 언론부설 사업장 등이 70% 정도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여성분이십니다. 그러네요. 비율이,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또 저희가 여성 방송이다 보니 여성분들이 종사 많은 데를 네. 하는데, 자, 그럼 교수님, 그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하는, 그러니까 현장 말고 자격증 취득하는 남녀 비율은 또 어떻게 돼요? 네, 또한 여성의 80% 정도가 도전을 하고 있어서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남성들도 많이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도전을 할까요? 네, 일반적으로 교육기계에 있어서 좀 세심하고 꼼꼼한 검토하고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심리적 안정성을 요하는 교육 상담 업무에 있어서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월요일부터 내가 네. 이거 했던 게 평생교육이 맞나 굉장히 헷갈렸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4년 정도 라디오 평생학습관이라고 평생학습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그때 담당했던 분들이 그 평생학습 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이제 생각이 나고 그게 맞는 몰랐네요. 이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직함을 뭘로 불러야 되는지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여성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평생교육사 하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평생교육사를 강사직으로만 또는 사무직으로만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업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획, 진행, 평가, 교수, 상담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는 역동적인 직업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 업무도 보고 강사도 직접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정말 웬만한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교육 관련 직업들 요즘 더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성이 교육 관련 직업을 도전할 때 고려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교육 분야는 전통적으로 여성분들의 주정 직업의 이제 하나의 범주 안에 네. 들어와 있던 부분이고 또 특히 이제 좀 중장년층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모든 분야 영역에서 이 교사, 선생님 이러한 또 직업군의 추세를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실제로 이러한 이제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육 분야가 그냥 본인이 공부를 하지 않고 그 해당 관련된 이 과정을 기획하고 개설해서 운영 커리큘럼 짠다라는 것은 실제로 좀 쉽지 않은 그렇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선체험을 해보고 그에 맞는 과정 그런 교수 체계를 좀 해서 기획을 하고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교육 쪽 분야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 말 이런 말 측면에서만 접근을 한다라는 좀 쉽게 이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전문가로 가기에는 약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학습을 한 후에 그 분야에 뛰어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볼 만한, 하지만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겠죠. 실제로 평생교육은 우리가 뭐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이 분야다 보니까 이 교육,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그러면 제가 뭐 교수님과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평생교육사 어떤 매력이 있는지 각각 한번 자랑 좀 해주시죠.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네, 평생교육 업무가
정말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재다능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것이 하나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교육 철학을 평생 교육이란 이름으로 마을 공동체에 그리고 학습관에 평생 학습 사회 곳곳에 투영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매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감동이라든가 울림이 있는 그러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기초 문해 교육 같은 거 하면 그 어르신들이 네. 한글 모르시던 분들이 한글 배우셔서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정말 이게 좀 가끔 맞춤법도 틀리기도 하고 삐뚤빼뚤 적어 놓으셨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직접 기획하고 가르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순간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갑자기 이제 궁금한 건데 이 기획하시면서 직접 뭐 강사를 하시는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나요? 네, 대부분의 평생교육사가 그렇게 교수자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실제적인 평생교육 업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그리고 평생교육학과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이 직업 어떤 점에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평생교육사는 학습자들에게 학습 동기부여 및 촉진자 그리고 상담가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사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서 학습자의 자기개발과 자아실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블루오션인 만큼 평생교육사가 가지는 매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월요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평생이라는 말이 직업에 들어가는 게 또 있을까 이런 얘기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평생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유일한 직업이고 앞으로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또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배움은 우리 끝이 없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또 교육과 관련된 직업은 많은 여성들이 도전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평생교육사인데요. 잠시 후에 평생교육사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죠. 평생교육사 자격증 이야기 보다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자격증 관련 수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안산대학교. 이곳에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수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많은 여학생들이 평생교육사의 꿈을 안고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평생교육사가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현장 실습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평생교육 실습을 나가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기관의 설립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사전 분석을 위해서 스와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내부 환경이라든지 외부 환경, 경영과 마케팅 이런 전략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제 그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고 또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거기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사전에 예측하고 그것들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와트 분석 기법은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의 4가지 기준으로 주위 환경을 분석하는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 목표로 정한 기관의 내부 환경 분석에서는 강점과 약점을, 외부 환경 분석에서는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 강점과 기회는 살리고 약점과 위협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리가 별로 없다. 그러면 뭘 하면 되겠어? 제가 더 만들어요. 동아리를 만들면 되겠지.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가령 종이 접기가 있고 다음에 풍선 아트도 있고 교구를 직접 만드는 것도 이런 것도 여기 다 들어갈 수가 있겠지?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평생교육사. 학생들은 어떤 부분을 가장 어려워할까요? 평생 교육이 되게 많은 지식들을 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정해진 짧은 교육 과정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해하고 습득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졌고 이렇게 배운 지식을 어떻게 현장에서 사용해야 할지,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교육과 관련된 직업인 만큼 유아교육 전공 학생들의 참여가 많았던 평생교육사 수업. 평생교육사는 무엇보다 학습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직업인데요.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연습도 하게 됩니다. 4차 혁명 시대가 도래되었고 이제는 형식 교육으로만 적응하기는 어려운 사회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인간의 완성을 지향하는 교육이 바로 평생교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그 교육의 리더이십니다. 순간의 선택일지라도 멈추지 않는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은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국가 자격증인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수님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네, 자격증이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시험을 보지 않고 이수를 통해서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시험을 보지 않고요? 네. 그러면 이 등급별로 자격증 취득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이수 방법에 따라 양성 과정과 승급 과정이 있는데요. 네. 양성 과정은 대학이나 학점 은행기관에서 1점 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네. 3급부터 설명을 드리면 3급의 경우에는 총 21학점, 필수 5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를 하시고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2급의 경우에는 필수 5과목, 선택 5과목을 이수하시면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학원의 경우에는 필수 5학점, 15학점을 이수를 하면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네. 네. 그다음 승급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승급 과정은 네. 1급과 2급이 있고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연 1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급 승급 과정의 경우에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그러한 경력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고요. 2급의 경우에는 3급 자격을 취득을 하고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경험이 있으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때는 뭐 따로 시험을 보거나 그러지는 않는 건가요? 과정 중에 시험이 마지막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제일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어쨌든 1급, 2급, 3급이면 누구나 이제 1급을 생각을 하고 이제 도전을 하고 싶어 할 건데 무조건 3급부터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보통 3급보다는 선택 3과목을 더 이수해서 네. 2급 자격증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기본 21학점에서 선택 5학점씩 더 해서 아니죠. 5과목인가요? 포함하는 것이 21학점. 포함해서? 21학점에서 그쵸 3학점을 더 이수를 3학점 더 예. 이수를 하면. 네. 3개 과목을 더 이수를 하면 네,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3급이 무조건 있어야 2급을 취득할 수 있고 이거는 아니고. 네, 아닌 거죠. 처음부터 2급에 도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뭐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보고 좀 더 욕심내서 3급보다는 2급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자격증 관련해서 발급 현황은 좀 어떻게 되나요, 팀장님? 네, 2015년 작업 발급 현황을 보면 1급이 44명, 그리고 네. 2급이 8,278명, 그리고 3급은 82명입니다. 2015년까지 총 1급 자격 소지자는 612명, 2급은 10만 3,223명, 그리고 3급은 7,445명인데요. 통계가 보여주듯 2급 자격 취득이 3급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뭐 3급이 없어도 2급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굳이 그 선택 3과목을 더 이수하면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한 학기 정도만 더 고생을 하면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 네네. 그리고 실제 3급은 취업이 좀 어렵고요. 2급 이상을 그래요?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왕이면 한 학기 더 들어서 네. 바로 그냥 2급을 취득하는 게 낫겠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 3급보다 2급을 먼저 취득을 전략적으로 가져가시고 2급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2급을 취득하고 근데 굳이 1급을 취득해야 될까 이제 대부분 또 네네.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1급이 꼭 필요한 경우 언제 1급이 필요할까요?
네, 평생교육사 양성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2급 자격증이 대부분입니다. 평생교육 자격 급수는 전문성 향상과 인적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세분화한 것인데요. 1급 자격증을 바로 취득할 수는 없고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후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분들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급 승급 과정을 이수하셔야지만이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해서 5명 이상의 평생교육사가 근무해야 되는 조건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군구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십니다. 네. 약간 이제 항공사나 공기업 쪽 이런 이제 의무 고용에 의해서 좀 더 필요할 때 1급을 이제 취득하는 부분인데 지금 지자체 같은 데도 지금 다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구 평생학습관은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정규 직원 20명 이상일 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해서 평생교육사가 2명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요. 정규 직원이 20명 미만일 때는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가 1명 이상 근무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굳이 1급을 취득을 하지 않아도 어쨌든 업무에는 큰 영향은 없겠네요. 네,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2급을 취득해서 업무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앞서 다뤘던 다른 직업 자격증들은 시험을 보고 보통 그래서 뭐 3개월에서 뭐 길게는 6개월 이 정도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기간의 학점 이수로 취득하는 자격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뭐 다양한 특징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이러한 이제 이수 과정이나 성격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이제 가는 이러한 자격증의 특징 중에 보면 일단은 그 대상이 사람 중심이 이제 직업들에 포함되는 자격증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HRD 인적자원 개발 쪽 관련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 자격증에 비해서 뭐 보통 3개월, 6개월 이러한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그거를 취득하는 이제 자격증에 비해서 장시간 이거를 학습을 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인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일단은 인기 자격증이라고는 좀 하기 좀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이긴 한데요. 실제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러한 이제 학점제로 가는 것은 인기보다는 이제 유망 자격으로 장기로 중장년 계획에서 국가 산업이 이제 어찌보면 기반 하에 그 개입이 되는 이 자격증 경우에 보통 학점 인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격 문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제도 심사를 할 때 단순히 이제 민간이나 아니면 이제 뭐 국가 기술 자격증 측면에서 단순히 취득하는 이런 목적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이 목적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이자 단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업무에 대한 규정이 실제로 다른 직업에 비해서 좀 광범위하다라는 이러한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멀티 업무를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약간 버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업무 강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방법이 다른 자격증처럼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이라면 사실 도전하는 분들이 그래도 좀 차분히 그리고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잘만 따라가면 합격률이 높아질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뭐 결석을 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럼요. 그럼 자격증 취득할 때 좀 고전하는 유형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혼자 학점을 이수하다 보니 시험 기간을 놓칠 수도 있고 과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표절 검사를 통해서 부적합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0점 처리가 되기도 해서 그래요? 재수강을 하시면서 좀 어려워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평균이 80점을 넘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다른 자격증 시험을 보는 거는 한번 떨어지면 뭐 다시 준비해서 가면 되지만 또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잖아요. 열심히 해야겠는데요. 그럼요.
네, 그럼요. 많이 취득하는 2급 자격증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필수 과목은 평생교육 개론, 평생교육 방법론, 평생교육 경영론,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평생교육 실습 이렇게 5과목이 있고요. 네네. 네, 선택 과목은 인적자원 개발론, 지역사회 교육론, 청소년 교육론 등 21개 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어렵네요. 우리가 보통 뭐 아이스크림 중에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라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네. 이것처럼 이게 또 굉장히 많은 21개. 유머하신 거죠? 아, 그럼요. 이게 보통 흔히 말하는 아재개가 아니겠습니까? 아, 중장년 남성. 이게 네. 21개 정도의 과정을 우리가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이게 쉽지 않은 네, 이러한 이제 그럼요. 어찌 보면 의사결정론의 또 하나의 함정일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 들으면 물론 좋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어차피 공부할 거라면 어떤 과목을 좀 배우는 게 네. 좋을지 좀 추천 좀 해주시고 그 이유도 좀 같이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김현경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역사회교육론은 지역사회에서 평생학습의 작동 원리와 실천 사례 등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그리고 공공기관,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평생교육사들은 꼭 한번 수강해 보시길 권하고요. 그리고 책임, 존중, 배려 등의 핵심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건전한 시민 함양 의식을 위해 시민교육론도 수강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아까 실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실습은 어떤 거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 실습 3학점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총 15주 정도로 진행이 되고 실습 4주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4주간 16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 5일 하루 8시간을 넘지를 못합니다. 평생교육 실습은 업무 자체를 직접 체득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혹시 실습 과정 중에 시험도 보나요? 시험은 다행히 없는데요. 그렇지만 슈퍼바이저가 1차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온 점수로 오게 되면 양성기관의 교수자가 최종 학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시험은 없지만 어쨌든 평가가 이루어지는군요. 그렇죠. 네. 매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구조라고 할 수가 그렇네요. 있겠죠. 한 네. 번의 실수가 모든 거를 날려버릴 수 있는 것 같은데. 포스터 이런 거. 그렇죠. 근데 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하는 것은 어차피 어찌 보면 이제 그 이수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외에 어쨌든 평생교육사를 좀 더 잘하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한테 들어갈 이제 자격증이나 아니면 관련된 지식 분야 혹시 추천해 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평생교육 업무가 평생교육 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역 내에서 사회복지기관,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네. 보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기관의 특성에 맞게 각 자원의 공유와 협업 형태에 따라서 점차 그 분야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사회복지나 청소년, 그리고 보육, 문헌정보 분야로 관심을 확대해 나가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만약에 네. 평생교육을 많이 받는다. 그럼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저는 어쨌든 인문교양 쪽으로 좀 이제 소양을 좀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너무 이제 공학적으로 계산, 수리 쪽으로 네네. 또 시스템적으로 이러한 이제 뭐 알고리즘 뭐 이런 쪽으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보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러한 이제 인문학적이라든지 아니면 좀 바라보는 이런 시선이 너무 수리화적으로, 수치적으로 딱 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바꾸고 싶어서 인문학 쪽으로 좀 보고 싶은데, 최현 씨는 어때요? 저는 그 예전에 한번 어떤 시인 굉장히 유명한 분이 네.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낭독회 밤 이런 거 하면서 음악도 들려주고 막 같이 이렇게 토크 콘서트도 하고 끝나고 사인도 받고 이런 거 했는데 그런 기회가 흔치가 않잖아요. 네. 또 아이부터 정말 어른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많아지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경기도에 굉장히 큰 그 평생학습관이 있거든요. 거기 뭐 책도 빌릴 수 있고 프로그램도 많고 해서 자주 이용을 해보는데 그런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러려면은 이렇게 평생학습사들이 많이 또 생겨나야 되겠죠. 그럼요. 네, 그럼 평생교육사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도 있나요? 대학의 학부에 개설된 평생교육 학과가 동의대학교, 숭실대학교, 강주대학교가 있고요. 네. 전문대학에서도 취득이 가능하고 그리고 일반대학원의 교육학과에서 또 취득이 가능하고 교육대학원의 평생교육 전공에서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30대 미혼 여성인 저와
40대 귀여운 남성이 조 박사님, 중장년 남성이 아, 그럼 중장년. 조 박사님 네. 각각에게 좀 맞는 추천 과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채은 아나운서에게는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요가 정도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뭐 역사나 철학이나 요즘 인문학 아카데미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서 네. 인문학 아카데미를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신 건강에 괜찮나요? 스트레스 받지는 않을까요? 좀 풍부한 삶을 위해서. 네. 네네. 어차피 또 이런 MC와 또 아나운서 역할 많이 하니까 이런 또 바깥다식으로 또 지식을 예.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부 싫어한다고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우리 조 박사님께는 저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조재한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소학습 분야에서 은퇴 후 남성 비율보다는 은퇴 직전에 그 네. 학습자가 많지는 않으세요. 남성 네. 비율이 낮은 편인데 그래도 박사님께 한 가지 추천을 해드린다면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 교육이라든지 가족과 함께하는 아버지 요리 교실이라든지 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같은 경우 추천을 딱 하니까 제가 가슴이 딱 와닿는 게 저도 이제 가족 치료라든지 이제 자녀 교육, 뭐 대화법이란 이런 쪽으로 제가 가서 강의를 하고 워크숍을 진행을 했지. 실제로 저도 이제 주말이면 저희 이제 쌍둥이들하고 같이 이제 막 저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지냈는데 좀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네. 솔직히 그거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거죠, 저도 약간. 아까 요리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놀이도 그렇고 요리도 그렇고. 이제 라면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니까 저도 라면하고 이제 그 참치 주먹밥. 그래서 좀 아이들한테 벗어나요. 라면 안 좋아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이제 좀 참고해서 꼭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알아보고 추천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가정이,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그 가정이 개설이 안 돼 있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지자체나 지역 주민분들 어찌 보면 이런 과정 필요합니다. 이거 좀 만들어 주세요. 개설해 주세요. 라는 요구사항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반응이 어떻게 네. 진행 절차와 반응은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는 시민 제안 프로그램으로 약간 이름은 다르지만 시민들이 제안을 하고 기획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강사라든지 이제 본인들의 의견을 주셔서 제안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형태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평사학습 요구조사라 그래서 지자체별로 진행을 합니다. 그때 건의라든지 질문사항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그걸 검토한 후에 기관 목적이나 비전에 맞게 저희 평생교육사들이 검토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반영이 요거 되는구나.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그냥 한 2개월 있다가 네. 바로 적용이 되고 그런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과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네. 헷갈려 하실까봐 정리를 좀 할게요. 예. 네. 일단 최소 3급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하려면 일단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학이나 학점은행 기관 같은 곳에서 양성과정 프로그램 이수해서 학위를 취득해야 하고요. 네. 2급으로 승급하려면 3급 취득 후에 현장 경력 3년. 1급으로 승급하려면 2급 취득 후에 현장 경력 5년 이렇게 네. 필요하다. 그렇죠. 맞나요? 그렇습니다. 아, 좀 잘했죠. 정말 잘해요. 이때까지 제가 한 것 중에서 제일 잘했어요. 뭐라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자격증 제도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점들이 개선이 돼야 될까요? 네, 양질의 조건을 갖춘 평생교육기관을 일단 더 확보를 해서 그리고 이들을 인증기관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습만을 목적으로 기관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들 기관에 관한 그 어떤 관리,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관과 그 슈퍼바이저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이나 주말반을 좀 더 많이 개설해서 네. 기회를 드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추가를 하자면요. 그 업무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격 자체에서 좀 세분화한 영역 한 2-3가지 정도 더 세분화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장인 경우에는 1급 과정 같은 경우는 시험 제도를 도입을 해서 기관장은 1급 자격 취득자를 의무 배치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사님께서도 부연 설명해 주시죠. 저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거의 전격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 광범위한 이 분야, 이 직업 분야 중에서도 특히 직무라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예전에 이 보트 같은 경우도 지난지가 굉장히 오래된 이 질법이거든요. 평생교육법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얼만큼 세분화시킬 것이냐. 지금 현재 9개 분야에 약 한 72개 정도의 직무로도 나눠져 있는데 이 세부적으로 가면 가업으로 따져보게 되면 거의 한 150개 네네. 이상의 업무로도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네.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격을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좀 더 세분화된 직업으로 해서 그 전문화시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청소년, 노인, 대상별로 구분시키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기관에 대한 이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교수 설계 전문가들만 아예 구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러한 평생교육사 부분에 관련된 자격제도 최신성에 맞게끔 지금 약간 네.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평생교육사 취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평생교육사 이런 여성들에게 잘 어울린다. 어떤 분들일지 베스트 3로 추천해 주세요. 첫째는 팔색조와 같이 어떤 환경의 도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분이면 정말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상 자체가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태에서도 또 이것을 이제 정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 어떤 사태가 일어나면 이거를 능력을 활용을 해서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에 교육적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평생교육사 업무도 근원적으로 교육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네. 사실 키워드에서 팔색조 팔색조 유연성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정말 네. 딱 적합한 내용이었네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진출 영역은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목적에 따라서 진로 영역이 세분화될 수 있는데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그리고 언론부설 평생교육원, 기업인재개발원, 그리고 시민단체나 문화센터, 평생교육산업체, 직업기술교육기관, 그리고 노인교육기관 및 복지시설, 청소년 수련관 등등 소속돼서 근무하실 수 있는 환경은 많고요. 기획 전문가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지금 보니까 많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고 경쟁률이 높은 곳은 어딘가요? 아무래도 보수나 복지 처우가 좋은 평생교육기관이 선호도가 높고 경쟁률이 높습니다. 비교적 복지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리고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나 그리고 보수를 고려했을 때 기업의 인재개발원이나 사업장 부설 교육팀 등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실제 교육부나 한국교육개발원 2015년 평생교육 통계자료집에 근거하면 네. 평생교육사 배치 기간 전체 4,144개 기관 중 평생교육사를 배치한 곳은 3,124개입니다. 오, 네. 전체 굉장히 많은 75%를 거죠?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 평생교육사를 배치한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이 유통업체 부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97%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사무직원 중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언론기관 부설로 34.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당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평생학습관, 그리고 대학원이나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분야가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많네요. 예, 굉장히 많은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많이 들었지만 평생교육사라는 말을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들었다라는 분도 많거든요. 저요. 그러니까요. 직접 해놓고도. 교육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네. 그리고 옆에 계셨는데도 모르고 몰랐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위에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유통 분야, 언론, 부분야, 뭐 지자체부 굉장히 많은 이제 뭐 각 분야에서 평생교육사분들이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일단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취업처에 보통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겠다라고 해서 평생교육사분들을 딱 들어오고 우리가 이제 채용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네. 주로 심사하게 되나요?
일반 기관하고도 비슷할 텐데요. 평생교육 기관의 인사 정책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채용시 평생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사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관과 학습자에 대한 또 이해, 그리고 직무 수행 계획 등이 심사에 반영이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업무 수행 의지를 가지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적극적이지 않으면 이거는 뭐 교육 프로그램 구성하거나 이러는데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 심사할 때 보통 이제 뭐 지자체나 아니면 각 기관마다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 뭐 기업도 다 특징이 있듯이 이 평생교육사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획을,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어떤 면이 좀 차이가 나나요? 각 기관마다? 그 대부분 평생교육사 같은 경우에는 2급 자격증을 우대하거나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평생교육 업무를 해보신 분들도 있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력이 있으시다면 평생교육 경력이나 그 유사 경력에 대해서 경력 기술과 더불어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운영에 대한 본인의 업무 강점을 어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서 해보고 운영하고 싶다라든지. 다 네. 했다라는 증거도 좀 보여주고 네. 그 관리라는 부분들을 좀 강하게 어필하면 좋다. 네. 이력서 많은 쓸 때 그럼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써야겠네요. 네, 제가 해보고 싶은 분야라든지 해왔던 분야라든지 본인이 전문가로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를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력서도 만만치는 않군요. 그렇죠. 근데 이력서는 그래도 이렇게 잘 쓸 수 있는데 면접을 보러 가면 어떤 태도가 좋은 태도고 좀 피해야 될 태도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진로 분야에 따라서 기관 비전이나 사업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교육 철학이라든지 업무 경력을 논리정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 업무를 맡으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인의 성격이라든지 개인적 특성을 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획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거나 혹은 경력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거나 아니면 학습자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든지 이런 태도는 좋지 않고요. 저도 예전에 교육할 적에 정말 이 프로그램 하는 데마다 제일 먼저 가가지고 그 정리해놓고 그 사람들 수업 끝날 때마다 쉬는 시간마다 어땠어요? 어떤 부분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까? 항상 물어보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 교육 커리큘럼 짜고 교수 설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자세들도 어찌 보면 뭐 좋은 인재 네네. 태도와 어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교수님, 저 일단 취업 전에 일단 우리 실무 경험 많이 하잖아요. 또 아까 실습도 하는 과정이 뭐 과목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평생교육 현장 실습에서 얻게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실무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꼭 배워두면 좋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집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럴까요? 아무래도 평생교육사 실무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평생교육법 그리고 관련 정책 등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개발하고 좀 어렵지만 진행도 할 수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관의 어떤 특성, 수학 분석하는 이런 것도 배워두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아무래도 기한이나 공문서 같은 것을 직접 작성해 보면서 행정 실무를 쌓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건 실습 과정에서 다 배우는 것들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만 들었을 때 어려워서 혹시 그렇죠. 혼자 공부해야 되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수업 과정 성실하게 잘 따라가면 업무 현장에서도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법이나 관련된 운영이나 이런 문서 작성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솔직히 좀 가르쳐주는 이런 프로세스도 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평생교육사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그렇죠. 마찬가지지만 일단 가서 부딪혀보고 너 그것도 몰랐냐? 뭐 이렇게 피박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기대 이상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꼭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서나 좀 일괄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맞아요. 이런 표준화 같은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신입사원 때 그 문서 작성하는 거 잘 못하고 팩스 못 보내가지고 진짜 많이 혼났거든요. 이거는 저도 좀 배워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꼭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그죠? 아무 데서도 안 가르쳐줬죠. 아. 그리고 당연히 내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팩스 하나 보낼 수 있겠지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건 기기가 틀려서 못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기기마다 보내는 방법이 다 틀리니까요. 그거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취업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취업 정보는 취업 정보 사이트 그리고 워크넷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일터 여기서도 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와 같은 기관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이랑 지방이랑 혹시 취업하는데 좀 차이가 나나요? 일단 평생교육기관의 수와 분포에 비례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취업 활동이 활발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2015년 평생교육 통계 자료집에 근거하면 인구 10만 명당 평생교육 기관 수를 살펴보면 2015년에는 8.2개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도별로는 서울이 15.8개로 가장 많고요. 네. 다음으로는 광주가 9.5개, 오. 강원이 7.7개, 그리고 대전이 7.6개, 그리고 대구가 6.9개 순이고요. 세종이 4.6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통계 자료로 취업 가능성을 예측을 할 때 서울이나 광역시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본인의 거주지와 생활 반경에 따라서 평생교육관의 채용 규모와 시기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이나 좀 대도시 위주로 좀 몰려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찌됐든 이렇게 뭐 완전히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취업 가능성은 꽤 높다 이렇게 볼 수도 그렇죠. 그리고 있겠네요. 또 평생교육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지자체마다 다 자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죠. 지역 주민에 맞춰서 네네. 그나마 다른 이러한 직업 분야보다는 훨씬 더 취업이랑 아니면 자기 직업 활동을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네. 될 것 같고 아까 세종시 같은 경우가 제일 낮게 나왔던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계속 그쪽에서도 이제 뭐 개발하고 있는 그런 네네. 형태이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공무원분들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EAP 같은 근로자 이제 정신교육이라든지 할 때 실제로 공무원들의 그 스트레스 강도, 직무 강도도 굉장히 높거든요. 이러한 평생교육사분들이 또 공무원들에 위한 이러한 또 스트레스 해소 네네. 이런 부분도 또 좀 해준다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이런 제안 반영이 될까요? 검토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또 현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취업 후에 뭐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뭐 난 취업했으니까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취업 후에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어려워할까요? 그 본인의 추진 의지도 있겠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네. 생활 여건에 맞춰서 교육 기획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학생이나 주부 그리고 직장인들과 같은 학습자의 생활 패턴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국가나 지역사회 이슈라든지 사회적 문제를 논의하는 시의성에 맞는 교육을 개설해야 되는 등의 어떤 교육 기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조정이 되거나 아니면 TF 등을 위한 외근이나 출장 등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흔히들 하시는 오해가 평생교육사들은 컴퓨터 앞에서만 하는 직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적인 영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강의는 다른 분들이 하고 이분들은 행정적인 업무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오히려 또 그것 때문에 또 선호하는 이런 이제 그럴 수 직업으로 있죠. 또 평가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생교육사가 된 이후에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배워두면 좋은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평생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사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네. 본인의 어떤 전문성이 있죠. 자신의 전문했던 것을 좀 더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강의 경력 같은 것을 늘리기 위해서 뭐 PPT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통 이제 평생 교육사분들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해야지 오래 했다라고 이제 참 규정 짓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그 일에 뭐 자부심을 가지고 하셨던 이 평생 교육사분들 계실 건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네. 이 일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서 인정받으면서 전문가로서의 갔던 이분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보통 사회 변화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그걸 트렌디하게 교육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즐기시는 분들인데요. 어떤 아니면 학습자 응대를 즐거워하신다거나 아니면 강좌 운영이나 학습 스케줄 관리 등이 반복될 수 있지만 어떤 스트레스나 직무 소진에 대한 그런 저항력이 좀 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좀 즐겁게 일을 하시고 또 오래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획을 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수강 신청이 잘 돼가지고 개최되는 반면에 혹시 이제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네. 이럴 때 어찌 보면 평생교육사의 뭐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잣대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좀 있나요? 사실 폐강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는 변수가 많이 작용합니다. 기획 의도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학습자 모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날 날씨 변화에 따라서 비가 온다든지 이래가지고 참여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특강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교육 기획에 있어서 그게보다 저희 자신이 속한 평생교육 기관에서 하는 강의보다 다른 기관에서 하는 강의가 그때 더 시의성 있는 강의라든지 관심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학습자들이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평생교육사가 교육 기획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폐강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각 그 주위에 있는 관련된 뭐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육 일정 전부 다 계속 수시로 머릿속에서 네, 정보를 전체적으로 계속 조직을 알고 하고 움직여야 되겠군요. 네, 전체적으로 네. 조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네. 혹시 평생교육사도 창업이 가능한가요? 창업은 가능은 하신데요. 보통 평생교육사로서 본인이 가신 그런 능력을 활용을 해서 자신의 전문 분야라든지 아니면 관심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고 싶을 때 창업을 시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학습자들한테 과연 어떤 교육을 제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오래 하신 다음에 창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뿐만 아니라 기관 경영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영학이라든지 마케팅 그리고 재무 회계 그리고 조직 관리나 시설 관리 등에 대한 어떤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조사를 하신 후에 창업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분께 같이 여쭤볼게요. 여성이 평생교육사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교수님? 아무래도 교육 정보가 많으니까 내 아이 교육에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큰 결국은 장점이네요. 이 사회보다 이제 우리 아이한테 네네. 그뿐만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나의 지인들에게도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평생교육사로서 어떤 교육 설계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부님들이라든지 경력단절 여성분들에게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용이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좀 혹한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교육을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첫 번째 일단 본인의 이제 자기 개발 부분도 있고 또 자녀들 그렇죠. 그런 교육 부분 그다음에 가족들의 어찌 보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까지 다 신경 쓰고 그 부분들이 좀 많은데 사실 여성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꼼꼼하게 되고 특히 경력단절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정말 이 교육이라는 분야가 어찌 보면 생활화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메리트를 가져가는 직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내 자녀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해 보니까 평생교육을 보통 이제 강좌를 개설할 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들, 이슈가 되는 것들, 그리고 꼭 배워야 하는 것들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하시면서 이건 내가 배워두면 혹은 요즘 이런 트렌드니까 우리 아이는 이렇게 교육을 해야겠다. 이런 것도 정말 제일 발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네요. 또 반대로 자녀들한테 또 트렌디한 이러한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이 부분도 장점이겠죠. 네. 자, 지금까지 김연경 교수님 그리고 서유선 팀장님과 함께 평생교육사 직업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이 평생교육사 직업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까요? 네, 평생교육사가 지금은 계약직, 비정규직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정규직으로 직업적 안정화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무원 직렬화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인구 고령화라든지 베이비붐 그리고 저출산 미혼 인구 증가와 같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날로 다양한 학습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영역에 대해서 단순히 교육 안에서만 논의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경제나 사회, 문화 등 복합적 관점에서 교육 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생애 주기에 따른 학습을 제공하는 등 분야별 평생교육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분야별로 하다 필요하다. 네.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와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평생 교육사에 대해서 좀 더 저도 더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지금 이 전공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미래적 전망도 밝고 해서 더 뿌듯한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평생교육을 이렇게 박사님이라든지 교수님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서 뜻깊었고요. 앞으로도 평생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사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도 참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생교육사일 텐데요. 지금 방송을 보면서 꿈을 꾸고 있을 그녀들에게 응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평생 교육사 정말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좀 힘들더라도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서 미래 학습 사회의 전문가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팀장님도 응원해 주시죠. 평생교육사는 본인의 의지라든지 사고 영역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평생교육이 무엇인지 꼼꼼히 고민을 해보시고 그 앞으로 그 해답을 찾아 나가시길 바라면서 평생교육 현장에서 같이 만나뵙길 기원합니다. 네, 꼭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이 두 분 만나뵀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또 선배로서 또 길을 네. 또 확 열어주시는 이러한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럼요. 싶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30대 여성 평생 교육사와 함께 현장의 생생한 직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직업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